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제21대에 이어서 또다시 압승을 거뒀습니다. 야당이 주장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여론 분석 전문가 두 분 모시고 22대 총선 투표율에 담긴 의미와 민심 변화의 흐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2대 총선 최종 투표율 67%로 집계가 됐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보다 0.8%포인트 오른 수치고요. 또 1992년 14대 총선 71.9% 이후에 3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높은 투표율의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사전투표는 최근에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대체로 이제 원래 하루 하던 투표를 이틀 더해서 3일간 한다. 그래서 분산 투표 성격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역사상 최초로 사전투표 독려를 했다. 그래서 첫날 전국 각 후보들이 각지에서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합쳐져서 사전투표율도 높아졌고 더불어서 최종 투표율도 67%를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높은 사전투표율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투표율이 31.3%로 워낙 높았어서 최종 투표율도 70%를 넘지 않을까 이런 네. 관측도 있었지만 70%를 결국 넘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만 그래도 이 32년 만에 최고치라는 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70%를 넘지 않아서 좀 상대적으로 낮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67%라고 하는 투표율도 사실은 현실에 잘 나타날 수 없는 매우 높은 이제 투표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총선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대선이 아니기 때문에요. 대선은 70% 넘어가긴 합니다만 그만큼 이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유권자들의 사전 투표 효과가 상당히 컸고 그다음에 투표 의지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 전에 여론조사에서 이번 선거에 선생님께서는 투표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이제 많이 던지거든요. 개별 지역구 조사에서도 던지고 전국 조사에서도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반드시 참여하겠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적극 투표 의향이 과거 선거에 비해서 높아지는 흐름들을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의지들이 많이 있었고 과거에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상당히 투표 의지가 높고 실제 투표율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좀 내려와서 50대에서도 60대와 별 차이가 없는 투표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투표율 올라가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70%가 그럼 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사후에 세대별 투표율 분석을 따로 이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20대 같은 경우에는 부동층 비율이 매우 높았고 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하는 비중이 사실 사전조사에서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가적인 지지율 상승에 제약이 된 부분은 아마도 20대 등 젊은 층에서 이전에 비해서 또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투표 참여가 저조한 부분들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지역별로는 투표율을 볼 수 있어서요.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이 70.2%로 가장 높았고요. 또 서울은 69.3%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한강벨트의 최대 승부처였던 동작을, 이곳이 동작구 안에 있잖아요. 여기가 투표율이 72.2%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고요. 명룡대전이 치러진 계양을이 있는 계양구의 투표율은 68.7%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 총선보다 투표율이 5.9%포인트 급증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접전 지역이 투표율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수도권 중에서 서울은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5%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는 그보다 5%포인트 정도 낮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명룡대전이 벌어진 계양을의 투표율은 68.7%, 그러니까 서울에 비해서는 한 5%포인트 낮은 거죠. 그리고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유삼영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양 진영이 총 투표 결집을 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보수층은 나경원 후보가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한강벨트가 대체로 투표율이 높았고 한강벨트의 높은 투표율이 서울 전역의 투표율을
69.3%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는 현상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싸움이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는 경우에 유권자들의 이제 투표율이 높아집니다. 이제 접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선거 운동을 많이 하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동료를 많이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 선거에서는 후보들이 여러 명일 경우에 또 투표율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들이 또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동료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전국 단위에서 봤을 때 제3지대에 유의미한 제3지대의 정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각 정당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또는 이제 평소에 어느 정당을 꼭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투표율이 높아지는 요인은 그 지역의 결과가 불확실할 때 이제 결과가 확실하면 투표 참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참여하든 하지 않든 결과가 뻔하다고 생각되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구 같은 경우에 이제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아마도 이제 그 본선에서는 아마도 이제 대부분의 후보들이 여당 후보들이 당선될 것이 확실시 되니까 그런 부분들 요 세 가지 부분에서 많은 지역에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투표율 높은데도 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좀 이어서 질문을 하면요. 네. 이번 총선 최종 투표율이 67%로 지난 총선보다 올랐는데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은 투표율이 낮아졌고요. 네. 반대로 또 수도권과 호남에서는 투표율이 올랐습니다. 네.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래서 호남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사전 투표랑 본 투표율이 이제 높은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번에도 그 양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투표율이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전국 평균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낮은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투표 참여를 좀 꺼리게 되는 이제 투표 참여가 낮게 나타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아마 보수 정당에게 국민의힘에게는 약간 뼈아픈 부분일 수 있을 텐데요. 보수층들을 충분하게 막판에 일정 부분은 이제 지역별로 결집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수층들을 추가적으로 결집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 이제 충분하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총선 같은 경우에 지역구에서는 그 의석으로 가긴 하지만 참여해서 비례의석에도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에 보수정당이 위성정당에게 투표하게 되면 의석이 하나라도 더 많아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보수층들에게 충분하게 어필하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충분하게 전달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런 대구 등에서 투표율이 좀 낮게 나오는데도 영향을 준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궁금한 게 호남 역시 본선에서 어느 정도 좀 결과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요. 그런데 호남은 이렇게 상승한 배경은 그럼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 봐야겠습니까? 상승했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과거 선거에서 봤을 때 가장 높은 투표율을 원래 보이던 곳들이 이제 호남에서는 역대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TK랑 같은 이제 흐름들을 보여야 될 텐데 본선에서 이제 결과 확실성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호남에서는 어쨌든 오랜 역사적 상황에서 투표 참여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고 사회에 대한 변화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활용해온 부분들 이것들이 학습 효과가 아마 상당 부분 작용해서 높은 투표율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선 결과는 범야권이 19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요, 범야권 200석 이상까지도 전망을 하면서 여권의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틀린 겁니다. 이렇게 빗나갔기 때문에 출구조사의 정확도 문제가 지금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가 어제 6시에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이 KBS, MBC, SBS 이 평균값, 그러니까 출구조사 발표한 평균값을 보면 93.5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제 94석인 거죠. 한가운데가. 그런데 94석이면 이제 개헌 저지선이 붕괴되는 그런 이제 의석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대통령 임기 문제도 있고 그래 이것이 어저께 발표되면서 오늘 오전까지 이 개헌 저지선이라든지 대통령 임기에 관한 논란이 굉장히 일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송 3사가 좀 더 이 범위를 넓혀서 근접해서 의석을 설정했다면 이런 논란이 안 일었고요. 다만 이제 KBS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를 105석까지 늘렸죠. 그래도 실제로
국민의힘이 얻은 108석과 좀 거리가 가깝긴 한데 MBC나 SBS는 100석 이내였다. 이렇게 보면은 이번 출구조사는 상당히 틀렸고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지지층 가운데 대통령 임기 관련 논란이 오늘 아침까지 굉장히 일었었던 점이 있다. 이걸 이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진 이유가 사전 투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선거들 중에서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 총선이 있는데요. 출구조사의 정확도에서 항상 이제 문제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 총선입니다. 대선은 이제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사실 표본 대표성을 잘 꾸린다고 한다면 정확도 매우 이제 지난 대선에서 확인하셨습니다만은 굉장히 높은데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예측조사 또는 출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확도도 또 상당히 또 높은 편이에요. 근데 총선은 254개 지역을 조사를 다 해서 사실은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틀릴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고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 투표 비중이 너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투표 참여자의 거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이 비중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본 투표일에는 출구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전 투표에는 출구조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상. 왜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최종 선거에서 이제 출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것인데 그 전에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너무 명시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마 저간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허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출구조사를 하는 방송사 또는 여론조사 팀에서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 투표일부터 본 투표일 사이에 전화조사를 통해서 이제 해당 지역별로 세대별로 또 성별로 해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어느 지역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를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조사 방식으로 보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출구조사를 했지만 절반 정도는 전화조사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해서 그 답변을 얻어서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출구조사에 비해서 이 전화조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부정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투표의 비중이 월등히 많아지고 그것을 출구조사가 아닌 전화조사로, 전화면접조사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방송사에서 이렇게 예측하는 데 있어서 실제 선거 결과와 차이가 나는데 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석수 예상이 틀렸다는 거는 각 지역구마다 출구조사와 정반대의 결과를 받아낸 지역구가 좀 있었다는 건데 저희가 그런 지역구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화성을입니다. 자, 이곳은 선거 전에 있었던 여러 여론조사 그리고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고명훈 후보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앞섰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 경기 화성을은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처음부터 20% 안팎에서부터 추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거운동 들어가고 여론조사가 이제 금지된 이 기간에 9%포인트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예측치를 발표할 때 한 번을 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추이를 갖고 발표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아마도 선거 전날이나 전전날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그러니까 이 블랙아웃 기간에 9%포인트, 그러니까 굉장히 격차가 좀 컸던 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차 범위가 이제 그 500명 조사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니까 이것의 한 2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도 역전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판단하고 이렇게 예측치를 발표했는데 네. 실제로 캠프에서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하루 전이나 이틀 전쯤에 역전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론조사 기관이 캐치를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치가 틀렸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격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거를 여론조사 기관이 끝까지 다 이걸 잡아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기법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간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공명훈 후보가 상당히 이제 앞서갔던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 사전 투표 직전에
사전투표 직전에 이준석 후보 측에서 공영훈 후보 측의 이제 자녀에 대한 재산 상속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상당히 그때 불거진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판에 사실 굉장히 민심의 변화가 요동치는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사전투표 참여자들에 대한 전화면접 조사와 본투표일의 출구 조사로 그 흐름의 급격한 변화를 잡아내지 못한 사례. 그러니까 어떤 출구 조사나 예측 조사의 문제 한계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이 지역은 워낙 사실은 급변한 여론들이 그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 그 점이 사실은 더 부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투표율도 조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은데 여기는 사전 투표율도 30%를 넘어섰고 최종 투표율도 70%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이준석 후보 쪽으로 지지세가 몰렸다. 이것을 여론조사 기관이 시간상 물리적으로 잡아낼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 도봉갑에서는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가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도봉갑이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도 하고 또 선거 전에 있었던 여러 여론조사들에서 안기령 후보가 앞섰고요. 또 출구조사에서도 안기령 후보가 김재섭 후보를 6.9%포인트나 앞섰거든요. 적은 수치가 아닌데 그런데 결과 김재섭 후보의 승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깜짝 승리라고들 하더라고요. 이 배경은 네.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물론 이제 보수 계열 정당이 이 지역에서 2008년인가요? 당선된 적이 한 번 있는데 사실은 그 외에는 진보 계열 정당이 항상 이제 의석을 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텃밭 중에 텃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의 안기령 후보에 대한 이제 어떤 이슈들, 뭐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는 그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다르게 나왔는데요. 이제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가 사실은 보통의 보수 정당의 후보와는 좀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제 토박이로서 성장을 해왔던 인물이고 이 젊은 정치인입니다만은 정부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도 많이 한 상황이고 또 대외적으로 미디어 활동도 많이 한 측면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비록 정서적으로 가까운 정당의 후보는 아니지만 인물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치인들이 참 필요하겠다고 하는 지역 유권자들의 이제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저는 이제 이 결과를 보면서 그래도 유권자들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어떤 그동안 가져왔던 어떤 정당에 대한 이제 고정적인 인식 이것을 넘어서서 판단을 내려주는 유권자들이 이제 상당히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좋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낸다, 선호를 보낸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매우 이제 유의미한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재섭 후보 자체 경쟁력, 어떤 개인기로 좀 역전이 가능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화성을하고 약간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도봉갑의 투표율이 67%였어요. 그런데 이 서울 평균 투표율이 69.3%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기령 후보한테 낙담한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에서 대거 불참했다. 이렇게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김재섭 후보가 상대적으로 투표율에 대한 반사 효과를 누리면서 가까스로 당선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투표 결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광주 지역을 보면요. 지역구는 모두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비례대표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섰습니다. 이게 지민비조 경향이 광주에서 좀 뚜렷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호남의 지지가 호남의 투표율 왜 높냐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눴는데요. 지민비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투표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우리 한강벨트도 그렇고 또 이제 그 낙동강 벨트 일부도 그렇고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찍지만 비례대표에서는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이런 현상이 되게 일반화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호남에서는 이미 조국 혁신당이 일당의 위치를 거의 그러니까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의 이제 50대라든지 60대 이상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지 않는 비이재명 계열의 호남세가 조국 혁신당 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이제 프레임이 뭐 국정 안정론이냐, 정부 지원론이냐, 아니면 정권 심판론이냐 이런 구도로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선거가 치러진다, 이제 치러졌고요. 그래서 이제 정권 심판 정서가 상당히 강하게 표출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야당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곳에서는 그 프레임보다는 정권 심판 기류가 강하게 작동하는 가운데 누가 더 심판을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잘할 수 있는가의 이제 경쟁의 프레임으로 선거가 치러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세가 또는 진보세가 강한 이 호남에서 좀 선명한 이제 기치를 내건 이제 조국 혁신당에 대한 그 선호가 분명하게 이제 나타난 측면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비례 정당에서 더 높은 이제 득표율을 보인 것인데요. 이제 이 호남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지지 기반, 주요한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와 50대에서도 사실 조국 혁신당이 더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보다 높은 득표율을 비례 투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현상이 호남뿐 아니라 기존의 이제 민주당의 강한 지지 기반에서 나타난 일관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